네, 반갑습니다. 네, 5.18 레드페스타 온라인 특강 맡게 된 광주 살리쇼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서부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듣자니까 김해, 양산, 서울, 대전, 대구, 원주 다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실 테지만 저는 여러분을 지금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먼저 요 이야기 하고요. 지금 코로나 오늘 보니까 900명이 넘었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제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 얼굴을 보고 제 입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거리가 떨어지고 저 혼자 이 카메라 앞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마스크를 쓰고 하면 좀 물리더라고요. 됐죠? 예, 여러분들 되게 청소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그래서 오늘 온라인 특강은 조금 다른 곳에서 하는 다른 특강과는 조금 달리 하려고요. 먼저 수능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해요. 수능. 이번에 수능 한국사 2021학년도 한국사 시험이 아주 시끄러웠어요. 쉬운 거는 쉬운 건데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혼날려나? 출제하신 선생님들이 좀 성의가 없었다고 그래야 되나? 저는 1번 문제 보고 되게 황당했거든요. 1번이 뭐였냐면 문제가 이거였어요. 말로도 설명이 돼요. 지문에 뗀석기를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뗀석기. 뗀석기를 골라. 뗀석기면 이렇게 좀 거친 돌 도구란 뜻이잖아요. 근데 5개가 선다가 그림이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 그림 주먹도끼, 두 번째 그림 피파용 동검, 세 번째 동긴 덩이쇠, 네 번째 해시계, 5번째가 뭐였지? 상평통보. 이건 뭐냐면 다 쇠잖아요. 1번만 돌이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조롱하더군요, 본 친구들이. 이거는 한국사 시험이 아니라 국적 판별 테스트다. 좀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만날 이 주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함의가 하나 있다.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역사는 단지 어떤 내용을 암기하는 이런 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뗀석기가 뭐냐? 그리고 임금 문제 나오잖아요. 왕과 왕의 업적. 이거는 빠짐없이 나오는 건데 가장 출제 많이 됐던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본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 볼 친구들 있으면 이 문제는 꼭 나와. 광종의 업적 그러면 과거제도하고 노비안검법 이게 계속 답이 그건데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자꾸만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떠올리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사는 이런 거죠. 그래, 가장 많이 출제된 빈도상 출제된 게 광종인데 광종이 왜 노비안검법을 실시했을까? 광종이 왜 과거제도를 실시했을까? 이게 중요하지 광종이 무엇을 실시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더 잘하냐면 AI가 더 잘 알아. 우리는 AI하고 경쟁하면 그런 기억력 이런 것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유를 묻고 그것의 영향을 찾아가는 이거여야 된다고요. 사실 엊그저께 제가 광주의 청소년들이 올해가 그거였죠. 11월 3일 광주 학생 항일운동 91주년인데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포스터나 카드 뉴스나 동영상이나 그런 걸 이제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심사를 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하면 정말 위대한 사건인데 다 수십 편 작품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기차 안에서 일본 학생이 조선의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그거를 못 참고 분개한 조선의 남학생이 일본의 남학생과 혈투를 벌였다. 그런데 처벌은 조선 남학생만. 이래 가지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난 거는 아니에요. 그런 단편적인 거 하나 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것은 스파크에 불과해요. 뭐로 비유하냐면 역사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스파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과잉 해석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라이터 아시죠? 여러분 친구 중에 지금 저를 보는 친구 중에 담배 피는 친구 있지? 라이터. 담배. 지금 담배불 붙이지 말고요. 라이터 보면 이렇게 탁 튀기면 불꽃 팍 튀기는 게 하나 있고 불꽃만 튀긴다고 불이 붙진 않아요. 그 라이터 플라스틱 안에 뭐가 들어있죠? 가스가 들어있잖아요. 가스 때문에 스파크를 만나가지고 불꽃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파크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그 들어있는 가스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왜 그 1929년 일제강점기 때 광주 학생들이 그렇게 붕괴를 했고 전국적인 들불로 번져갔는지. 단지 그냥 성희롱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5.18도 그래요. 5.18도 그냥 우리는 5.18 하면 그냥 갑자기 번쩍 시작해가지고 번쩍 열흘 동안 해서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역사적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원인이 있고 그 수많은 전개 과정 중에 그냥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사실 그 친구들을 제가 탓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수능에서 봤지만 그렇게 단순히 암기하는 친구가 고득점을 얻어요. 그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당연히 친구들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본령이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서론에 한번 이야기하고 갈 거예요. 5.18은요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사건, 구체적으로 광주가 당시 어떻게 처절한 저항을 했는지는 이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드린 숙제예요. 이 열흘간의 항쟁은 아마 자료, 텍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 영상 자료 다 모으면요. 저 거짓말 안 하고요. 아마 그 자료들 딱 모아놓으면 63빌딩보다 더 높을걸요.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자료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그냥 박제화해서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 전두환, 저는 그 직함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전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분은 굳이 직함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전두환 아시죠? 전두환 얼마 전에 이곳 광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역사적인 재판이 있었죠. 결국 자위권 행사는 아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우리는 위험 상황에서 자위권을 발동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논리가 사실 다 깨졌죠. 그렇지만 이제 전두환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1931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죠? 지금이 2020년 그러니까 90이네요. 90. 와, 장수만세예요. 예. 전두환이 기록을 깼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최장수 대통령입니다. 박수를 쳐야 합니다. 이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 역사에 반드시 역사에 이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바로 법적인 단죄를 받고 갔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자연사했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이건 우리 역사의 치욕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병장수를 바랍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고 단죄를 받고 결국은 이 세상 뜨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냐면 이 5.18이라는 요 사건으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어떤 실천, 행동, 이게 더 중요하지 그냥 기억만 하고 그냥 이를테면 이번에 수능에 19번 문제가 5.18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풀 때 너무 황당했어요. 솔직히 5.18 지문으로 딱 그 도청 앞 분수대에서 우리는 시민군을 무장을 해서 맞섰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문으로. 그리고 정답을 찾아라. 언제 일어났냐 5.18이. 이거 하나 딱 물어요. 12.12 사태 이후에 이 그다음에 87년 6월 항쟁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것만 묻고 있어요. 이렇게 내면 안 되죠.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자극을 받겠냐고요. 연도를 외워야 되는구나. 이런 거잖아요. 적어도 그게 문제가 되려면 5.18이 왜 일어났고 5.18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가 개발돼야죠.
5.18은 과연 여러분한테 어떤 사건이냐? 이 5.18 때 엄청나게 많은 시민이 공권력에 학살이 됐습니다. 그 학살된 그 처절했던 사건으로 우리는 뭐를 배우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몸으로 가슴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5.18은 그냥 암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5.18이 1980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이 5.18 다 뒤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5.18은 그냥 임진왜란하고 비슷해요. 그냥 임진왜란 때 이순신 이런 거하고 5.18 때 이시민군 이런 것을 똑같이 생각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5.18이 우리한테 주는 가치가 뭐냐? 교훈이 뭐냐? 이게 오늘 여러분한테 그토록 수십 차례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5.18 광주는 오래된 미래다. Ancient Future. 사실 이걸 제가 벤치마킹한 거는 이 책입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죠.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노르웨이 사람인데 이분이 인도하고 인도 파키스탄 중국 국경 지역의 접경 지역에 라다크라는 곳에 가서 그 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두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가난하고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공동체를 이루면서 화합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 장이 하나고요.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 이 어마어마한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라다크라는 지역도 결국은 그 바람에 휩쓸리게 됩니다. 개발의 광풍에 휩쓸리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인심이 흉흉해지고 결국은 젊은 사람들 도시로 떠나고 이 라다크라는 지역이 사실상 좀 붕괴되는 과정, 이 과정을 2장에 그리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5.18 광주를 떠올렸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교훈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갈 길,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그런 얘기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냥 이 책에서 과연 이 2개 장 중에 개발이 있었던 2번째 장보다는 첫 번째, 가난해도 척박해도 같이 어울려 살았던 그 첫 번째 장, 그 장을 그린 거죠. 저는 광주가 그렇다고 봐요. 광주 5.18 당시에 얼마나 사실은 이 광주 주민들, 시민들이 지금은 풍요도로 따지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그 광주 시민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요 40년 뒤에 우리의 삶을 충분히 성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 전 1980년의 광주가 바로 아주 오래된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모습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저는 광주 사람이 아닙니다. 저 광주가 고향이 아닌데 저는 광주에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국적을 물어보면 저는 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뭐 창피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먼저 저는 광주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먼저 광주가 어디냐라고 혹시 물어보면 저는 5.18을 설명합니다. 5.18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다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18보다 사실 외국에서 아는 5.18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이 5.18이 주는 교훈, 이 수많은 교훈 중에 이거를 떠올립니다. 바로 문제의식? 수많은 조롱을 들어요. 요즘에 여름에 청년들 너무나 많은 조롱을 들어요. 이 조롱은 사실 뭐 우리나라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요즘 청년 세대 애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처절했던 참혹했던 특히 현대사를 통해서 어떤 것도 교훈을 얻지 못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사실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우리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그것을 공감하고 교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조롱을 받게 된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그냥 이게
정의롭지 못해. 근데 그 정의롭지 못한 일은 그냥 외면한다고요. 그런데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저는 이런 화두에 대한 해결책을, 처방을 저는 5.18에서 찾고 싶습니다. 언제? 바로 맨 뒤에. 먼저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듣고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역사라는 거는 인과관계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한 장면 딱 가지고 그것이 원인이고 딱 한 장면이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5.18은 5.18 10일 동안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10일 이전에 있었던 상황과 이후에 이 우리나라가 변화된 상황을 알아야 5.18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5.18을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대신에 5.18의 앞과 뒤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5.18 전사. 이 정도 한자는 읽을 수 있죠. 앞전자, 역사사자. 5.18이 있기 전의 역사. 이것들이 쌓이고 폭발한 것이 광주 5.18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이전으로 갈 수 있어요. 더 이전으로 가야 하고요. 이거보다 제가 오늘 어디서 끊을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5.18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을 것이냐. 더 멀리 가면 물론 단군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겠죠. 이 봉건시대 조선, 흥선대동 이런 거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대사의 뿌리는 일제강점기라고 보는 게 맞는데 너무 멀릴 것 같아서 그러면 아마 2박 3일, 3박 4일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은 유튜브를 보면서 눈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끊을까 하다가 여기서 끊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 전두환이 가장 존경했다는 인물. 그래서 전두환이 롤 모델로 삼았고 이 사람은 또 전두환을 그토록 아꼈고 그 사람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제일 아래쪽 사진이 가장 두드러지죠. 어디가 박정희고 아래쪽 사진 보이시나요? 네. 어디가 박정희고 어디 익숙한 얼굴들 많이 보이죠? 네. 한 분은 조금 어색하고요. 나머지 세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제일 왼쪽이 바로 전두환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에 들어가서 사실 이제 승진 가도를 밟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은 박정희, 그 오른쪽은 박정희 대신에 느닷없는 8.15 광복 경축식에서 느닷없이 박정희를 대신해서 총을 맞은 유경수 부인 유경수입니다. 이 전두환이 박정희한테 사랑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전두환은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지지 가두 시위를 벌입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나를 인정하는구나. 역시 얘는 줄 설 줄 아는구나. 위의 장면은 쿠데타 장면이죠. 박정희를 이 시작점으로 둔 이유는 박정희는 우리 역사 현대사에 긍정적인 차원이든 부정적인 차원이든 이 현대사에 가장 큰 혁혁한 족적을 남긴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그러니까 수천 수만 명인데 우리나라 현대사 그러니까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딱 한 명 우리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한 명을 꼽아라 라고 하면 다양할 수 있어요. 분분할 수 있는데 역사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박정희를 꼽고 싶습니다.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언제 끝나죠? 아마 이 사람 머리 구멍 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하여튼 암살되기 전에는 그것도 좀 이상한가? 서거되기 전 이건 좀 이상하다 더. 하여튼 죽기 전에는 1979년 죽었잖아요. 무려 18년간 만 18년 동안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8년간.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 나이 몇이에요? 17? 16? 18?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대통령이 박정희야. 근데 그러니까 기저귀 차고 응애응애 박정희예요. 근데 지금도 박정희야.
어마어마하게 길게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길게 권력을 잡으면서 박정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개조. 어떻게? 이렇게 개조합니다. 돈. 우리는 그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맞습니다. 보릿고개가 살아있던 시절이고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 공약으로 무려 18년간 권력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가난을 해결해 주겠다. 가난을. 이 사람의 권력 잡는 유일한 테마, 경제. 경제 성장, 경제 발전. 플러스 이 양반은 아다시피 여러분 친일파죠? 아시죠? 친일인명사전에 당당히 등재되어 있는 친일파입니다. 이분이 박정희 양반이 1912년생이에요. 1917년생.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왜 헷갈렸냐면요. 12년생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과 박정희가 이렇게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여튼 1917년에 태어나가지고요. 태어났을 때 일제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 양반은 굉장히 포부가 컸던 것 같아요. 되게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 엘리트들만 간다는 대구 사범학교를 학교 갑니다. 사범학교. 옛날에는 가난하고 똑똑한 친구들은 다 사범학교를 갔어요.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가서 경상북도 문경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근데 뜻하는 바가 있어서 딱 때려치우고 나는 군인이 되겠다 해서 만주로 건너가죠. 그래서 만주군 장교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당시 얼마나 만주에서 이 무장투쟁이 활발했습니까? 그 독립군들을 때려잡던 군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본 일제시대 태어났다고 해서 다 친일파 아니에요? 아닙니다. 친일파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더러있더군요. 당시 일제강점기에 그럼 먹고 사는 애들은 다 친일파냐? 면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친일파냐? 당시 학교 선생님들 다 친일파냐? 그러지 않아요. 기준이 있다고요. 악질. 여튼 근데 이 양반은 박정희 양반은 오늘 주인공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분 양반 지금 아직 폄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직 이 역사 평가가 워낙 분분하니까 이 박정희 이분은 자기 큰 형이 맏형이 대단한 공산주의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끊임없이 공산주의 집안,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혐의에 시달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산주의라는 혐의를 세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양반이 제일 존경했던 형이 자기 제일 큰 형, 박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상이라는 사람은 1946년, 그러니까 해방되고 1년 뒤에 대구에서 시민항쟁이 벌어지거든요. 그 시민항쟁 때 미군에 의해서 총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색깔이 강하다, 공산주의적인 색깔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 박정희는 그렇게 낙인 찍힌 거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권력 잡고 나서 노래를 불렀던 게 바로 반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 잡은 건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고릿고개 넘어서 주겠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다른 하나는 무찌르죠. 공산당. 왜? 그 공산당은 자기를 혐의를 세탁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한 모든 액션을 다 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어요. 예컨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기 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 이름을 모를 거예요.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일이에요. 그 이제 조작으로 밝혀졌으나 그런 거를 계속 심어주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킨다고요.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 아까 권력 잡은 거 두 가지라고 하겠죠. 하나는 반공, 하나는 경제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불과 해방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일본 사람 만나가지고 돈을 구걸합니다. 저게 바로 첫 번째 사진 김종필과 오이라 메모라는 거예요.
돈을 구걸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독도 문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이런 문제를 그냥 유야무야 넘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 안 돼가지고 지금 저 일본의 아베와 같은 저런 사람들은 그때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역사를 덮어놓고 돈을 끌어온 겁니다. 두 번째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고요. 안타깝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강의 도중에 여러분 느끼는 바 없어요? 역사적 사건은, 역사적 인물은 100% 좋고 100% 정의롭고 100% 악당이고 100% 나쁜 건 없어요. 어떤 거를 선택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든 역사적으로 모든 게 그래요. 어떤 걸 선택했다면 반드시 기회비용 포기해야 되는 게 있고 그 역사적 정의는 역사적 불의를 담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제일 답답한 질문이라는 거 아세요? 진짜 이 두 질문은 정말 너무 이 질문은 답을 해드릴 수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 다 아는 거, 뭐 갑자기 문화재 들고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런 거. 문화재를 어떻게 가격으로 정해요? 뭐 진기명기인가 뭐지? 그 TV에 막 그 진기명기에서 막 얼마짜리 그 따단딴 그 예능이잖아요. 문화재는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또 하나 어떤 인물을 딱 들여놓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없어요 그런 건. 뭐 이순신은 좋은 사람, 당시 같이 살았던 원균은 나쁜 사람. 안 그래요. 그럼 이순신이 나쁜 사람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원균이란 사람, 그 사람을 나쁘게 볼 수가 없어요. 조선 왕조실록 한번 보면 원균이란 사람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단지 이순신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순신을 올리기 위해서 원균은 악당이 되어야 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왕건을 올리기 위해서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그 영웅이었던 견훤은 지렁이 새끼가 돼야죠. 그런 거예요, 역사란. 그러니까 역사를 그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여튼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 독도 문제 다 유야무야 돼서 돈을 끌어옵니다. 물론 그 돈이 어떻게 쓰입니까? 물론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하는 저런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아래쪽 사진. 이게 좀 너무 가슴 아파요. 이 사진은 퓰리처상을 받았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 이 사람은 자살을 했던가 해요. 이 사진은 뭐를 찍은 거냐면 이 아이들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이게 베트남전 사진입니다. 베트남전 때 우리 베트남전에 왜 참전합니까 우리가? 베트남 사람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다고 참전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베트남전은 그냥 우리가 미국한테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박정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공의 최전선에 우리는 반공 미국 우리의 우방 미국을 도와서 반공의 최전선에 나서자 그래서 갔어요. 무슨 황당무계한 이야기예요. 베트남 사람이 우리한테 뭐를 했는데 아무런 해코지 한 적이 없어요. 왜? 미국한테 돈 받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한 5천 명이 못 들어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뭐냐?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요 경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 팔았죠. 이게 기회비용인 거예요. 우리의 자존을 팔았어요. 돈 많으면 당장 먹고 살기 죽겠는데, 먹고 살 게 없는데, 미치겠는데, 배고픈데, 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희생시킨 거예요. 우리는 베트남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 많이 친구들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친구들 학교 수업에 역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너희 35년 넘게 너희들이 우리를 지배했다. 온갖 몹쓸을 지냈다. 사과해라. 라고 우리가 요구하려면 우리가 베트남에 저질렀던 그 10여 년간 베트남에 저질렀던 그 수많은 일들 우리가 사과를 해야죠. 우리는 안 하면서 저쪽한테 사과를 받는다? 우리는 뭐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건 다 조작입니다. 강하면 쳐들어갔고 약하면 당했어요. 그건 역사의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우리 뭐 당군 할아버지 때 평화 이래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경제적인 인물, 경제적인 인간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어마어마한 어묵했던 것이 끊기게 된 것이 바로 부산과 마산에 있었죠. 바로 그것이 1979년 10월 16일.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기 열흘 전에 부산대학에서 출발해서 부산과 마산에서 집단적인 항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광주 5.18만 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광주 5.18이 갑자기 그냥 갑툭튀 짜잔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 전에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의 10월 유신 요 박정희 심장을 겨눈 이런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는 사실 기억을 못하고 있죠. 해야 합니다. 부마 항쟁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과 마산 항쟁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마 항쟁이 터지면서 박정희는 죽어요. 부마 항쟁이 없었다면 박정희는 열흘 뒤에 10월 26일 시바스리갈 먹다가 술판에서 팡 이렇게 당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쩌면 5.18이 부마 항쟁에 빚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기억해야죠. 부마 항쟁. 지금 김해 친구. 김해 듣고 있다고 알아요. 김해. 부마 항쟁 가보세요. 부마 항쟁 기념사업회도 있고요. 가깝잖아요. 김해. 경전철 타면 금방 가잖아요. 다녀오세요. 부산대학교 가면 부마 항쟁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큰 비석도 세워져 있고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그 부마 항쟁이 5.18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박정희는 죽습니다. 어떻게 죽죠? 이렇게 죽습니다. 위에 사진이죠. 이제 부검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예. 저렇게 죽습니다. 저기 총을 들고 있는 사람, 김재규라는 사람이죠. 김재규? 박정희 자기 고향 후배입니다. 예, 김재규는 박정희한테 개인적으로 만나면 형 그랬대요. 형. 예, 형. 그러니까 동네 후배한테 총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죽고 나서 그 엄혹한 그 동토 공화국 그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그 장면이 바로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이름하여 5.18이 터지기 바로 며칠 전 바로 서울역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름하여 저걸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고 하죠. 겨울에 죽었잖아요. 10월 26일이니까 겨울에 죽어요, 박정희가. 그리고 나서 본물처럼 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와요. 그것을 끝까지 차단했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의 끈앞풀들, 바로 그 군인들, 바로 전두환이가 이끌고 있던 그 군인들, 뭐라고 부르죠? 신군부라고 명명된 그들이 박정희에 대한 박정희와 같은 그런 유신 권력을 이으려고 했고, 그것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5.18이 터지죠. 5.18이 터지게 된 배경은 바로 그 어마어마했던 독재 정권의 탄압, 숨도 못 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때 태어났거든요. 제가 올해 나이가 50입니다. 나이가 50살인데 박정희가 그냥 엄청난 그런 강압적인 통치를 할 때 제가 삐약삐약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기억이 나요. 좀 무서웠다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었을 때 저희 어머님, 구순이신 저희 어머님 막 펑펑 우셨어요. 저는 임금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던 시절입니다. 금지곡 이런 거 들어보셨죠? 노래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고, 대중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못 부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암기시켰잖아요. 국민교육헌장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친구들 그거 있구나. 친구들 꿈이 있더군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애들,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하루빨리 저 주민등록증 좀 갖고 싶어요. 이런 거. 주민등록증 좀 갖고 싶어요. 민증. 여러분, 민증 이전에 없었어요. 민증 이때 만들어져, 이때. 1969년에. 왜? 통제하려고. 그래서 그 민증 번호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민증 번호? 여러분, 아마 이제 앞에 거는 생일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7자리 10000001인가? 그게 박정희예요. 민증 그때 만들어줘요. 통제하려고. 그리고 그때 같은 시기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저 그거 기억나. 안 외우면,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냈어요. 전 근데 보기보다 머리가 좋았어요. 외워가지고 아싸 막 해서 애들 저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들 돌이냐? 그것도 못 외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대요. 그게 첫 구절이야. 전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긴 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나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태어난 거지 무슨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나? 대단한 이야기를 막 그걸 암기시켰다고요. 민족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이 시절이. 어목했던 시절이었다고요. 그것에 대한 그 본물, 그런 그 반작용으로 팍 튀어나온 5.18이었다고요. 그게 변곡점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5.18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좀 끔찍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어낸 말인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지어낸 말인데 이 말이 지금 다른 데 많이 쓰이고 있어서 제가 저작권 침해했다고 신고해야 되나? 어떤 말이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에 빚졌다. 이 말 여러분 막 책 같은 데서 신문 같은 데서 볼 거예요. 그거 제가 제일 처음에 썼어요. 저작권 그런 거 주장하면 이상하겠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요 5.18이 없었으면 네, 이렇게 성숙했다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상찬을 받을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빚졌어요. 변곡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였다고. 5.18이 있고 나서 어떤 게 변했냐? 5.18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책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영상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마음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5.18의 가장 대표적인 5.18이 가지고 온 가장 대표적인 변화, 이게 바로 미국이에요. 5.18 이전에는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그 어떤 편회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냥 미국은 영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영원한 우리의 우방, 영원한 낙원, 아메리칸 드림, 꿈꾸면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5.18 때 미국은 전두환 편에 서죠. 광주 시민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저렇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근처까지 이 우리나라까지 미국은 왔으면서도 묵인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전두환의 학살을 최소한 방조합니다. 그래서 5.18이 있고 나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끝까지 요구를 합니다. 미국 너희들 어떻게 했냐? 왜 너희들은 우리 부산항에 항공모함까지 들어와 있으면서 왜 전두환을 막지 않았냐? 광주 시민들 다 죽어갔다. 왜 너희들은 돕지 않았냐? 너희들이 말하는 이게 자유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게 민주냐? 미국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나라냐? 미국이 어떤 나라긴요? 미국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위해서 한 게 있을까? 자기 나라 이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 이익만 생각하지 무슨 그 나라 사람이 우리 광주가 죽든 말든 별 관심이 없었다고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것을 알려준 사건이 5.18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미국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 첫 번째 사진이에요. 바로 저것이 1982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5.18이 터지고 2년 뒤에 있었던 부산. 지금 여러분 부산, 마산, 대구 이런 데는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지예요. 성지였었어요. 근데 왜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왜 지금 저렇게 죄송합니다. 저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성격이 조금 바뀌었냐면 그것이 끊임없는 그 독재 정권의 지역 감정을 막 부추기고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해방 직후에 대구 있잖아. 대구 지금은 보수 본향이라고 부르는 대구. 지금 대구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를 해방 직후에 뭐라고 불렀냐면요. 조선의 모스크바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대구 사람 중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박정희가 바로 대구 옆에 그 구미 사람인데 그 집안 자체가 대단한 공산주의 이론가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되죠. 부산 미무당 방화 사건이에요. 대학생이 저 불질리면서 미국 너희들 대체 광주를 어떻게 해서 광주에 침묵했냐? 광주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왜 침묵했냐? 라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고 나서 저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보통 부미방 이렇게 불러요. 기니까. 저 이후에 엄청나게 미국에 대한 저항이 시작돼요. 이름하여 반미. 미국을 반대한다. 미국이여 해명하라. 미국 너희도 광주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시민, 민중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민중이라는 말. 여러분 지금 아까 뒤에 보니까 5.18 레드 페스타 해가지고 광주 여기 사는 그 레드 페스타 축제 중에 5.18을 이렇게 쓴 아까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5.18 민주화 운동,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거든요. 광주는 뺐습니다. 공식 명칭에서 광주는 빠졌어요. 왜? 5.18 그 민주화 운동은 이 지역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제 명칭이 바뀌었고, 근데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불러요. 5.18 민중항쟁이라고 그래요. 민중이라는 말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말이긴 하지만 이때 많이 쓰여요. 피지배층,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해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고요. 이게 5.18이 가지고 온 가장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박정희가 해? 네. 하지마? 네. 이런 신민으로서 이런 걸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었는데 5.18 이후에는 그러잖아요. 나서기 시작해요. 기꺼이 역사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연대해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80년대는 전두환 독재 정권과 끝까지 저항하는 시민들과의 싸움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 다수를 뜻하는 말 많잖아요. 이 전까지는요. 5.18 전까지는 대부분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 국민이 뭐예요?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원래 국민이 뭐의 약자죠? 황국신민. 일제시대 황국신민화 할 때 그 국민 약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여기서 뭐 국민학교 졸업한 부모님은 국민학교 졸업했을 거예요. 그런데 1994년에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일제의 잔재다.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뀌어요. Elementary School.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벗어나서 미국이 돼요. 초등학교로 바뀐다고요. 이 국민이라는 말은 국가 낳고 백성 낳다 이런 뜻이에요. 뒤집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을 요즘엔 잘 안 써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시민. 시민이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각성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여기 광주 시민, 김해 시민, 뭐 대전 시민 그러면 저기 어딥니까? 뭐 저기는 담양 군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행정구역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민중이란 말, 피지배층이라는 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죠? 대중. 어떻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덩어리 이런 뜻이거든요. 매스미디어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이 다양하게 쓰이기 시작한 것.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독재 정권은 어떤 식으로 백성들을 통제하는지 이제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두환이가 그토록 노래를 불렀던 저거 아니겠어요? 3S 정책, 요건 다 알더라고요. 3S 정책은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애들 모르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3S는 바로 딱 이야기해요. 3S. 전두환이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우민화 정책. 어리석으로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책. 그게 바로 3S입니다. 하나, 첫 번째. 스포츠. 여기 혹시 여러분 저 욕하지 마세요. 이거 막 댓글 달면 안 되는데. 저는 야구를 싫어합니다. 프로야구 제일 싫어요. 그 시작을 알기 때문에 싫어요. 프로야구가 시작된 것이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이 바로 1982년 3월 27일 동대문 운동장에서 시구를 해요. 백성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스크린 컬러 텔레비전을 그때 들어옵니다. 컬러 텔레비전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은 박정희 때예요. 그런데 박정희 때는 이 컬러 텔레비전이 백성들을 퇴폐화시킨다고 해서 기술은 있었으면서도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전두환은 전격 오픈합니다. 백성들을 텔레비전 브라운관 앞으로 앉히는 것이 통제하기가 좋다 이거죠. 그랬다고요. 그렇게 통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그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예요. 학부모님이. 이거 옆에 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 학부모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학부모님 잠깐 나가 계세요. 학부모님 상담하면 우리 애가 좀 공부를 안 해요. 막 이래요. 애가 공부를 안 해요. 막 공부 좀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전화를 그래요. 어머니,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머님이 공부하세요.
그러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런다고요. 저는 학부모님 중에서 제일 황당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냐면, 자녀에게는 야 공부해! 그래놓고 먼저 리모컨으로 TV 켜는 분. 땡이에요, 땡. 사실 부모님은 TV 보면서 친구들이 공부하라는 게, 자녀 공부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텔레비전 앞에 그 일일 드라마, 소프오페라라는 그 일일 드라마 보는 부모님 잠깐 나가 계세요. 일일 드라마 보는 분들, 그게 바로 전두환이가 꿈꿨던 미래예요. TV를 치우세요, 아예. TV 본다고 해서 절대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이지 않아요. 뭐 유행을 하지 마세요. TV를 끊는 게 최고예요. 그게 전두환의 정책이었다고요. 더군다나 그 컬러 텔레비전 스크린 영화에서 뭘 보여주는 거죠? 섹스를 보여줘요. 말초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런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때 막 나온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무슨 부인 시리즈 이때 다 등장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백성들을 우민화시킨다는 것을 이제 본질적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정책을 알았으면서도 모르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거기에 물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 물 들어가요. 무려 전두환이 있었던 7년 동안 한쪽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든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진 건 전두환 때문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이름하여 그 3조 호황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리가 낮고, 달러가 낮고, 그 다음에 기름값이 낮고, 이래 낮아지다 보니까 경제가 좋아진 거지. 전두환이가 야 기름값 낮춰! 그런다고 낮춰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 결국은 한쪽에서는 그렇게 목이 터져라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는 젊은이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역시 혜태 타이거스 이랬다고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 속도가 엄청 빨랐을 거예요. 그런데 광주 때문에, 바로 이 밑에는 광주 사진 아닙니다. 이거는 그 부산의 그 문현동 로타리라고, 거기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사진이죠. 저 사진 아마 이게 87년 6월 항쟁 때, 87년 6월 항쟁 때 전국에서 올린 수백만 명 모였던 그때의 사진입니다. 부산의 사진이에요. 이 절묘하게 찍은 거죠. 이 사진 진짜 저는 우리나라 역사 현대사 사진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진이 저는 이거 같아요. 우리나라 사진 중에서. 아마 이분 딱 달려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무 매워요 뭐 이랬겠죠. 최루탄 쏘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집니다. 87년 6월 항쟁의 사실 요구는 그거예요. 80년 5.18, 87년, 그러면 7년이잖아요. 이게 바로 전두환의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은 요구가 민주화 이거예요. 광주. 5.18 광주에 대해서 해명해라. 5.18 왜 그때 수많은 시민들이 죽었는지 니네들이 해명해라. 책임져라. 이거예요. 이로부터 시작돼요. 이 87년 6월 항쟁으로 결국은 항복을 하잖아요. 전두환과 그 전두환 친구가 누굽니까? 노태우. 둘이 친구예요, 친구. 짱친. 결국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광주 5.18이 정치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때 해선거까지 나타난 사람. 여러분, 이분은 아시죠? 노무현 이분이 그때 이제 초선 국회의원으로 전두환 앉혀놓고 그냥 그 어마어마한 논리와 명쾌한 그 달변에 그걸로 청문회를 하게 되고 그 청문회 스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알려지게 되고, 그 완전 양아치 변호사였던 노무현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 계기가 바로 이 6월 항쟁 아닙니까? 노무현이라는 분은 아시죠?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픈. 여튼 그게 그러니까 이 6월 항쟁도 결국은 5.18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6월 항쟁이라는 것만 6월 항쟁 뭐 하면 맨날 그 수능 시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6월 항쟁 이런 사진 딱 올려놓고 다음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6월 항쟁의 사진입니다. 이 6월 항쟁의 결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정답은 5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만 나오는데 사실이 이 6월 항쟁의 원인을 찾아가면 바로 5.18과 만나게 된다.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한열 열사 광주 분이에요.
예, 이한열 열사가 광주 진흥고등학교 출신인데 저랑 불과 나이 차이 저 몇 년 선배인데 예, 지금 망월동 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사실 이것도 기억하잖아. 레드 페스타. 이 제가 저기 빨간 옷 입고 있는데 이 레드 페스타. 이 레드 페스타 사실은 모토인가요? 슬로건이 뭐죠? 기억하라 진실이잖아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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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이 5.18의 진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더라? 행동하라. 실천해라고요.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이한열의 죽음, 이 박종철의 죽음, 그리고 당시 5.18 당시 수많은 시민들의 죽음을 기억해야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 뭐 시험 잘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험 못 봐도 돼요. 한국사 절대 걱정하세요. 한국사로 여러분 뒷발목 잡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저는 이 전과 후를 생각해 볼 때 다시 광주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가 공동체.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낙으로 사?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겠느냐?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공동체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학자들이,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학자들이 당시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 시기의 광주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절대 공동체 이렇게 불러. 절대 공동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우리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동체다. 앞으로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렇게 규정할 만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먹밥, 헌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광주 시민들이 한 70만 정도 됐는데, 이 70만의 인구가, 물론 광주에 나가버리고, 전두환 편에 서서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가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자기 손을 내밀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는 아시죠? 그 열흘 동안 광주에서 사소한 도난사, 살인, 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절도 사건 하나도 없었다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에 사실상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없다고요. 그 당시에는 다 그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야. 제가 항상 이거 빗대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5.18, 80년 광주, 그때 절도사건, 강도사건, 살인사건 하나도 없었다. 그때는 다른 나라도 비슷했을 거야. 천만의 말씀. 1977년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동안 세계 민주주의의 종주국, 세계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렀던 뉴욕에서 이틀 동안 정전이 있었어요. 정전. 여러분들 정전이 전기 나갔다고요. 근데 그 이틀 동안 뉴욕은 아예 전쟁터가 돼버려요. 여러분, 불이 나갔다고 낮에는 훤할 거 아니에요. 해가 뜨는데. 그러니까 밤에, 딱 그 밤에 13일, 14일 그 밤에 안 보이고 그냥 무법천지가 됩니다. 은행 다 틀리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엄청나게 쑥밭이 돼버려요. 그곳이 바로 5.18 요 연도로 하면 3년 전 뉴욕이에요. 광주는 하나도 없어요. 왜 절대 공동체라는 말이 생겼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거 아니겠냐? 이 공동체라는 말. 맨날 우리 윤리교과서에 공동체 정신 하는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자기 몸으로 목숨을 바쳐서 실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40년 전 광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진짜 민주주의의 모습. 이런 거 아니에요? 당시에 동사무소, 구청, 경찰서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거나 그냥 다 거의 폐쇄돼 버렸어요. 없어요. 그때 이 광주 지역의 이 행정을 어떻게 결정했나?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게 어딘지 아시죠? 광주 도청 분수대 광장. 지금은 5.18 민주광장이라고 이렇게 명명된 곳입니다. 저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그냥 발언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접 민주주의인 거죠. 물론 70만 명이 다 모이진 않았겠죠. 관심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다 자유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 제가 여기서 좀 감동했던 건 뭐냐면 발언을 하면 지금은 그렇잖아요. 저는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얼마 전에 강의를 갔는데 저한테 앉으래요, 옆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강사 선생님을 소개하는 꼭지가 있대요. 그래서 주선이 뭐 하나 봤더니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앉아있는 사람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너무 황당해요. 아니, 저도 입이 있고 뭘 그걸 소개해요. 뭐가 잘났다고. 그냥 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냥 자기가 자기 입으로 소개하면 되지. 왜 소개를 받아야 되냐고요. 내빈? 그러니까 내빈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귀한 손님 이런 뜻인가요? 저는 이 광주 5.18 자꾸만 그런 이야기하면 이런 게 생각나요. 여기에 올라오신 그 분들, 자기가 자유 발언을 했던 분들요, 직업 귀천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대요. 아니, 실제로는 이름도 묻지 않았대요. 그래서 당시에 여기서 그 말씀하셨던 분들 보면 대부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뭐 이 사람의 직업이 뭐다 이런 사람 아무도 모르고요. 다 어떻게, 뭐 이름도 몰라요. 다, 어이, 김형, 어이, 박형, 어이, 박씨 아주머니. 이름을 그렇게 기억한다고요. 김씨, 김군, 최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 이런 것에 연연해서 이런 걸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겠어요? 뭐 어디가 뭐 저 대학 교수가 박사학위가 몇 개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어디서 저 그런 강의를 한번 들을 때 저도 뭐 강의를 듣지 않겠어요? 강의를 들을 때 막 제가 중간에 그냥 질문해서 막 거의 욕처럼 하고 나가는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학위 자랑할 때 나는 어디 뭐 미네소타주 뭐 박사입니다. 뭐 어디 뭐 워싱턴대 박사입니다. 저는 그게 좀 황당해요. 그게 광주 정신에 저는 위배된다고 봐요. 배움이란 이런 거예요. 배움이란 자기가 배웠다는 거는 학위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학위를 갖다 박사학위가 몇 개다 이런 걸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결정되는 거예요. 학위로 자기의 배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학위를 가졌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내 배움을 실천했느냐 가지고 자기 배움의 크기가 결정되는 사회, 그 사회가 진짜 이 대동신 광주 사회예요. 광주 공동체가 꿈꾸는 사회라는 거죠. 내가 박사인데, 내가 미국 박사인데, 내가 하버드 나왔는데, 우리가 이승만을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승만 보세요. 이승만이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프린스턴대 박사학위 받았어요. 하버드대 석사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진짜 그야말로 최고의 학벌이죠. 뭐 학벌이면 뭐합니까? 저렇게 살았는데. 전두환 육군사관학교에서 1등 했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보스 기질도 있고,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육군사관학교 1등. 왜 저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통령. 우리나라 역사가 현대사는 되게 짧았잖아요. 일제강점기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윤보선 이 사람은 내각 책임지니까 빼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통령, 그 대통령 중에 가장 자타공인, 가장 박학다식했다는 사람 누굴 꼽나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양반을 꼽죠. 보통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밑에 옆에 그 국무위원들 있잖아요.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뭐 말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 앞에 뭐 보고를 하면 그 양반이 질문을 했대요. 그건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데? 그러면 막 머리를 극적였대요. 그만큼 그냥 어마어마하게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했다잖아요, 기자들이. 당신은 고졸 출신인데, 당신은 상고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아요? 그랬더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 대학은 감옥이에요. 이렇게. 감옥이 대학이었다고. 근데 그 전임 봅시다.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조금은, 죄송합니다. 저희 김영삼 대통령, 위대한 일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조금 비하를 아니고 약간 좀,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질문하는 걸 답변을 못 했다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되게 깔깔 웃으면서 그랬대요. 하하 웃으면서. 에이, 내가 다 할 필요 있나? 나는 건강만 하면 되지? 머리는 장관 거 빌리면 되잖아. 이랬대요.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 학벌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입니다. 전두환 육군사관학교 1등. 박정희 아시죠? 박정희 만주사관학교에서 1등에 조선 탑. 이명박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6일학번입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친구들 꿈꾸는 로망 대학 아니에요? 근데 저래요.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서강대학교 전자과학과 출신입니다. 서강대학교 전자과학 출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워낙 유명한 얘기. CO2를 그분은 어떻게 읽었죠? 뭐 다 알잖아요. 이산화탄소라고. 근데 그분은 이산화가스 뭐 이랬더니. 학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배움은 학위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학벌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실천하느냐, 몸으로 보여주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거지. 광주의 민주주의의 모습, 이 사진 한 장으로는 모든 설명이 다 끝나는 거죠. 진짜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 이거지. 광주가 보여준. 저는 이거를 또 칩니다. 시민 저항권. 저항. 시민 불복종. 악법도 법이냐? 따라라! 불의한 권력에는 맞설 수 있다. 불의한 권력에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는 무장할 수 있다. 맞설 수 있다. 시민 저항권. 이거는 여러분 혹시 친구들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월드 노스과에서 썼던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 그 사람이 오두막 지어놓고 살았던 그 사람 책 이름이 월든입니다. 그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 그 책은 뭐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필독서로 아마 읽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인데 이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광주는 보여줬죠. 광주는 우리가 무장을 했잖아요. 지금 그 전두환이가 저렇게 지금 처벌받는 게 그거잖아요. 무장을 해서 오유, 애들이 무장하니까 우리도 자위권, 우리 스스로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가 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지금. 헬기 위에서 쏴버렸는데 이게 뭐 자위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도 사실 5월 그 20일에 쏘고 나서 1시에 발사를 하고 나서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결국은 이 파출소나 이런 무기고를 우리가 털어가지고 무장을 한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저항한 거죠. 저항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5.18의 저항은 정당하다고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났습니다. 정당했다. 시민군은 정의로운 일을 했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이게 당시 광주 MBC 사옥이에요. 불타버렸죠. 물론 이거는 진실 규명이 좀 돼야 돼요. 이거는 내부의 소행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시민들이 화염병 던져갖고 불지른 거다 이런 소행 있는데 아직 진실 규명이 안 됐어요. 이든 저든 왜 방송국을 불태웠을까요? 광주 시민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당시 방송국은 광주에 대한 소식을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어찌 방송이 할 일이냐? 이 세금, 우리 세금으로 있는 운영되는 이 방송사 그게 할 일이냐? 그래서 불질러 버렸어요. 얼마나 정당합니까? 이것만 불지른 거 아니에요. MBC 건물이고요. 옆에 새벽에는 KBS 건물 불질릅니다. 또 세무서 건물을 불질러요. 세무서가 뭐죠? 여러분 세금 걷는 곳이잖아요. 국세청.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군인들 총기 사서 그 총으로 우리를 겨냥해? 대체 우리는 왜 세금을 낸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저항권, 저는 정말 필요해요. 불의에 맞서는 용기. 불의, 정의롭지 않아. 그러면 나서야죠. 불의는 참아도 불리금 못 참는 것을 넘어서서 정의롭지 않아. 누가 봐도 정의롭지 않아. 나서야죠. 그걸 보여준 곳이 광주입니다. 또 하나, 바로 청년. 여러분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청년. 여러분 청년이에요. 청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다 이거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은 피 끓는 청년, 청소년, 소년과 청년 사이에 임의로 그냥 붙여놓은 말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입니다. 피 끓는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너무나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무기력한 것 같아요. 우리 역사는 청년들이 이끌어간 역사입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100년 전 유관순 열사 3.1운동을 사실상 유관순 열사는 좀 과잉 해석되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유관순 열사 17살이었잖아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이라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다 학생들입니다. 다 지금의 광주 일고 학생들, 광주 농고 학생들이에요. 4.19 고등학생들이 이끌었잖아요. 5.18
5.18의 학생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4.19 심지어 수성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고 시위까지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왜 우리는 그 이끌어갔던 우리 역사를 이끌어갔던 청년에 대해서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너무 무기력해져 있는가? 어쩌면 우리 교육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냐, 만들었지 않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분이 윤상원 열사,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며 좀 힘들 때, 매너리즘에 빠질 때 이분 동상 앞에서 좀 기도를 하면 조금은 마음이 다잡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박기순 열사, 이 두 분은 영혼교 결혼식을 했던 부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5.18 그 국민민주묘지에 가면 이 두 분은 합장도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결혼식, 영혼 결혼식 축가가 그 유명한 니무를 위한 행진곡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동판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죠. 제가 요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어요. 요 이야기. 지금 시간이 막 이렇게 너무 쉽게 빨리 가는데 여기 모니터 앞에 보려니까 힘들죠. 지금 유튜브 막 이렇게 보니까 눈도 아프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막 시간이 막 너무 금방금방 가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수업을 하면 시간은 빨리 가는데 막상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려고 앉아있으면 너무 졸립더라고요. 이제 입장에 따라서 좀 여러분 탓 아니니까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조금만 좀 집중해 보세요. 조금 몇 분. 저는 윤상원 열사 이분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요 생활기록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1969년에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보존 연한을 보니까 이제 이분의 생활기록부는 폐기해도 돼요. 50년이에요. 그래서 어쩌지? 라고 해서 얼른 이분의 친동생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 찍어놓고 서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도 돼요. 그 친동생분이 공개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이분 임의로 생활기록부 뜯어다가 공개하면 큰일 나요. 근데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윤상원 열사 이분이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공부를 참 못했어요.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도 피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서클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좀 괄괄하게 사신 분이긴 한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 그래서 이제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합격했는데 이분의 삶을 보면 저는 좀 가슴에 좀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 공부 못한다고 이만큼도 탓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전 자꾸만 이분이 떠올라요.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우리 사회에 그러면 크게 우리 사회에 그다지 필요 없는 사람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적과 그것은 아무것도 비례하지 않아요. 이분은 그렇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망나니처럼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항상 일기를 썼고 그 일기의 내용이 지금 일기장이 이미 출간이 돼 있거든요. 일기의 내용이 다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사람다운 삶일까? 계속 결국은 대학 가서 이 윤상원 열사가 맏아들인데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을 해요. 은행에 취직을 하는데 그 은행에서 결국 내가 이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공부했나? 내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대학 간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했나? 해서 결국은 그 좋은 직장, 은행 직장을 서울에 때려치우고 내려와서 결국은 가난하고 몸이 안 좋아서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학위나 이런 걸로 그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가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실천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상원 열사는 불과 딱 30살 살았죠. 1950년생이거든요. 50년에서 80년에 죽었으니까 딱 30년 살았지만 비록 30년밖에 못 살았지만 300년 가까운 누구의 삶 300년보다 더 아주 강한 그런 족적을 남긴 분이죠. 이분은 더해요.
박기순 열사 같은 경우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야학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분이 전남대학교 국사교육과 출신인데 야학을 만들어요. 몇 살에? 19살 때. 야학 만들어서 그 야학에 초대를 해요. 윤상훈 열사를. 그러니까 윤상훈 열사는 박기순 열사보다 8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서 상원이 형, 상원이 오빠 거기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아? 그래서 결국은 내려와서 야학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야학 이름 아시죠? 그 야학 이름이 바로 들풀 야학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삶, 이런 분들의 10대, 20대의 삶, 지금 여러분 이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10대, 20대의 삶,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어차피 역사는 인물사 아니겠어요?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분들이 활동했던 공간이 바로 이 광주. 그 시기가 5.18이었다는 것이죠. 마무리할까요? 5.18이 변곡점으로서, 이 터닝 포인트로서 이 전사와 이 뒤에 대한민국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 끄고 나서 뭐 해야죠? 반드시 5.18 전개과정 공부하셔야 돼요. 영상이든 책이든 엄청 많아요. 5.18이 전개과정, 5월 18일 어떻게 시작돼서 5월 27일 도청에 어떻게 함락됐는지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숙제. 검사는 못하지만 숙제, 약속입니다. 5.18이 변곡점이었고 우리 역사에서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비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사는 단순히 그렇게 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교훈, 다 왜 우리가 광주를 주목해야 되는지 이야기죠. 공동체. 그리고 또 대동세상이라는 의미,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의 저항권, 불의에 맞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를 이끌어온 것은 청년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여러분들은 아마 이 네 가지를 가슴에 담을 수 있으리라, 담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담으면 뭐 할 건데요? 머리 알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머리와 가슴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꼈다면 이제 손발이 움직여야죠.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예요? 그런 거는 그냥 알미 아니에요. 그냥 지적인 허영이에요. 허영. 나 어디 나왔어? 나 어디 나온 사람이야? 갑자기 필요 없어요. 그거.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볼테르의 말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해요. 프랑스의 지성, 볼테르가 이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 있어요. 사유하지 않는 자. 생각하지 않는 자가 부지런한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는 자는 그냥 게을러야 돼요. 생각하지 않는 자, 사유하지 않는 자가 열성을 보이는 것.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다. 공감하시나요? 무식한 사람. 이 무식하다는 게 알미 적다는 게 아니라 알물 알무로 끝내는 사람들. 지적 허영에 빠진 사람들. 요즘 말로 학벌을 좇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열성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방점을 찍고 싶은 건 아래쪽입니다. 여러분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머리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열성을 보이지 않아. 그 또한 수치스러운 거예요. 알면, 느꼈다면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박수치, 그냥 잘하고 있다 박수? 안 돼요. 직접 나서셔야 돼요. 광주 사람들이 40년 전에 그랬듯이 열성을 보이셔야 됩니다. 알면서도 사유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워낙에 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 그중에 가장 감동적인 말씀 그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 그냥 모른 채. 이 사람은 그냥 악의 편이에요. 그냥 악당이야, 악당. 그냥 돌멩이 던지고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대로 하다못해 담벼락에다가 욕이라도 해라 말이에요. 에이씨, 욕이라도 해라. 그냥 모른 채 하고 고개 돌리면 그 사람이 악당이야, 악당.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그런 말하고 저는 이 볼테르의 말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깨달았다면 행동하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거 마지막입니다. 네, 이게 세월호 링입니다.
리멤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리멤버 2014 4월 16일. 제가 이거를 잠잘 때도 씻을 때도 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이게? 6년 전 일이잖아요. 7년이 돼가는 아주 오래. 근데 이걸 풀죠. 지금 세월호에 대한 지금 이제 진상규명 막 이제 시작됐잖아요. 아직도 진상규명 안 되고 아직 여기 세월호 생존자분 뭐 청와대 앞에서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사소한 행동들, 뭐 이 사소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는 거대한 물결이 된다고 봐요. 제 옷은 항상 세월호 리본, 노란 리본을 차고 다닙니다. 이게 이러면서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아,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도 힘들어한다. 그러하니 나도 동참의 뜻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것. 아직 친일파, 좀 해방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친일파 이야기가 나옵니까? 얼마 전에 안익태 있잖아요. 안익태. 안익태가 만든 애국, 안익태가 친일파라는 건 뭐 하늘 달고 땅도 하는 이야기인데 언제 때 해방이 됐는데 아직도 친일 이야기냐?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열성을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침묵해서 그래요. 그냥 방임해서 그렇습니다. 나서야 한다고요. 기억해야 한다고요. 저는 두려워요. 얼마 전에 5.18 특별법이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친일파가 척결되지 않은 것, 무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척결되지 않는 게 뭐겠어요? 사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그러져서 그래요. 우리가 관심을 놔버리면 이 5.18도 사실 이 친일파 척결 이런 것처럼 아주 늦춰지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되며 많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의 열성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알무로 끝내지 말고 손, 발을 움직입시다. 저는 여러분을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로 썼어요. 동지. 뜻이 같다는 뜻이에요. 같은 곳을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하고 저는 같은 곳을 쳐다보고 있는 동지입니다. 이 5.18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동지가 되었고 함께 열성을 부릴 것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맞죠? 네, 믿고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